안녕하세요. 새해가 안녕하세요. 밝았네요. 네. 이성식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기 산책 윤지영 선생님 홍대 그 윤지영 선생님 모셨고요. 윤지영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리스디에서 학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카네기 멜론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HCI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뭐 매cin토시 쓰시는 분들은 PC 쓰기 위해서 까는 그 버추얼 머신이죠. 그 VMware로 그 회사에 어, 근무를 하시다가 2015년에 이제 홍대에 들어오셨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경력과 그 실무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간의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좋으신 선생님이신데 오늘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그러면은 선생님 혹시 뭐 발표 자료가 있으면 연구실 소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연구할 때 이렇게 랩이라고 표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어서 이번에 연구실 소개 그 인터뷰 자료 요청을 받고요. 이번 기회에 좀 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랩 이름하고 로고도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친 김에 이제 웹사이트도 간단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랩 이름은 처음 선보이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딥이라고 지었고요. 디자인 익스피리언스 for people의 약자인데 사람들이 이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겠다라는 저희의 그 철학 같은 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 처음 선보이는 거라서 혹시 반응이 너무 안 좋으면 금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원래 학부 때 시각 디자인 전공했고요. 졸업 후에 이제 웹 컨설팅 회사를 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대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회사 다닐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당신 그 디자인은 근사한데 개발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어려운 디자인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시각 디자인만 공부를 했던 저희 그 학부 졸업생으로서는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HCI하고 UX를 이제 잘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맞아서 박사까지 이제 하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에서 이제 UX 디자인 리서처로 일하다가 현재 홍대대학교 디자인 학부에서 UX와 인터랙션 디자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그동안 이제 진행했던 연구들을 이제 쭉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UX, UI, 인터랙션 디자인 분야 이고 이제 뭐 사용자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인터랙션 디자인하는 그런 분야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각화, 정보 시각화 분야인데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줘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사용자가 이제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분야입니다. 다음은 이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디자인 분야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사 연구를 이쪽으로 하기도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보이스 인터랙션 분야인데 이게 새로운 분야라서 연구할 것도 참 많고 그래서 저희가 또 많은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이버하고 홍대학교 시각디자인과가 진행한 연구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네이버 모바일 UI의 본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였는데요. 저희 연구팀하고 그리고 저희과 타이포그래피 교수님 팀이 공동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연구입니다.
인터넷에 이제 자세한 연구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요. 저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독성 연구는 사실 지면을 통해서 이제 활자를 읽을 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모바일이라는 그 매체로 넘어가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화면도 작아지고, 글자도 작아지고. 근데 이게 그 지면일 때는 이제 빛이 이제 반사돼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이제 빛을 막 내는 발광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되게 큰 차이점이었고, 저희가 이제 주목한 지점이기도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새롭게 연구돼야 되는 지점이 있겠다 싶어서, 어,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독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타이포그래피적으로 이제 봐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이 타이포그래피 요소들 중에서 가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그 5가지 요인들을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 5가지가 이 오른쪽 표에 보이는 이 그 좌측면에 보이는 폰트 종류, 글자 굵기, 글자 크기, 글줄 사이, 그다음 글자 정렬, 줄바꿈 이런 것들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기존 연구에서 이제 이미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미 밝혀진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저희가 이제 실험이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이제 실험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값들을 가지고서 실험물을 제작하고 단순히 이제 글을 읽는 속도를 이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동안에 이제 시선의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시선 추적 장비를 연구 장비로 이제 연구 방법으로 이제 채택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제 가독성 테스트라고 하면 사용돼 이제 실험을 할 때 이제 실험 참여자들이 이제 평소하게 하고 이제 다르게 행동하는 이제 호손 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 위장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 지문 난이도 평가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고요. 참여자들은 이제 실험 절차 이제 소개받고 실험 지문 읽은 다음에 이제 질문을 푸는 동안 시선 추적 장비는 그 참여자의 이제 시선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계속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14명의 시선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됐고요. 분산 분석 통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요인별로 우세 값들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인별로 이제 우세한 값들이지 이제 조합을 생각하면 이게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컨조인트 분석과 이제 시뮬레이션 분석 같은 거를 이제 해서 최고의 이제 조합, 가장 가독성이 좋게 만들려면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 연구에서 이제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출한 게 보고 계시는 이제 A하고 B,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가장 좋은 조합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도출한 값들이고, 이 연구를 저희한테 의뢰한 이 네이버는 당시에 이제 서체 굵기하고 글자 정렬 방식 면에서 좀 다른 조합을 쓰고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독성 면에서 좀 약간 밀리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느냐 보면 이제 고딕과 명조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이기 때문에 명조는 속공간이 고딕보다 더 넓대요. 그래서 그 배경에서 만들어진 흰색 배경에서 만들어진 그 빛 때문에 눈부심이 심하고 그 명조에서 사용하는 그 명조의 불이 그게 이제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서 가독성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자 굵기 같은 경우는 그 라이트체를 이제 모바일에서 쓰면 이게 발광체이기 때문에 그 빛의 특성 때문에 이거를 엑스트라 라이트로 보이게 한대요. 그래서 이게 또 눈에 피로하게 해서 가독성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글자 크기 같은 경우는 이게 글자 크기가 커지면 한자 한자 읽기에는 되게 좋은데 이 점점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지면서 문단이 좀 풀어져 보여서 이게 또 가독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요. 비슷한 이유로 이제 글줄 사이가 커지면 이제 화면이 성그레로 보이게 되면서 눈부심이 이제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바꿈할 때 이제 글자 단위로 이제 줄바꿈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려고.
근데 이게 단어가 완성되지 않고 끊기니까 여기서 이제 읽으면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이렇게 줄바꿈을 넘어갔다가 시선이 역행하는 현상이 저희 실험에서도 많이 발견이 됐고요. 이게 가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렬 방식에 대한 건데요. 왼끝 정렬이 이제 양끝 정렬보다 효과적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모바일에서 우리가 빨리 이제 스크롤을 하면 그 빠른 찰나의 시간 동안 문장을 읽는 길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양끝 정렬의 경우 이제 이 문장 이 오른쪽 끝단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이 길을 잃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논문들이 대부분 양끝 정렬이에요. 그래서 가독성 측면에서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연구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연구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딥 연구실이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카톨릭 대학 병원 측과 진행하고 있는 약간은 결이 다른 그런 또 연구 하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간 의사들이 이제 올바른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게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다룬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인공지능이 이제 계산해서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근거 그리고 도출 과정, 그거에 대한 타당성 같은 거를 이제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그 프로세스를 시각화하려는 이런 연구가 그 학계하고 산업계에서 이제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아직 그 데이터 과학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위한 시각화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사 사용자들이 좀 이렇게 환자 진료와 처방에 그 인공지능과 이게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 연구팀이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4단계의 연구 절차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의사 사용자들을 조금 이해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 조사 단계, 그리고 혈당 관련 이제 지표 변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환자 특성별로 군을 만들고 여러 모델을 통해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모델을 선정하는 그런 단계. 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 사용자들의 검증을 받아 이제 개선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면 의사 사용자들하고 그래서 몇 차례 워크숍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보고 싶어하는 데이터는 뭐고, 중요한 데이터는 뭐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뭐고, 인공지능 예측값을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근거를 어떻게 마련돼야지 이게 합리적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예측 모델 구현 단계를 통해서 분류 모형을 통해서 이제 도출된 그룹을 이제 7개를 이제 도출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3단계는 이제 그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 분류, 그 다음에 시각화 단계에서 도출 정보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UI 프로토타입 UI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의사들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디자인안을 보여드리고 검증을 하는 단계를 이제 밟고 있는 중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연구가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저희는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분야인 그 XAI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AI 기술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연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연구는 사용자 기반 디자인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사용자 기반 디자인이 해외에서는 다크 패턴 디자인이라고 이제 최근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왼쪽은 이제 해리 브리그널이라는 이제 연구자가 만든 다크 패턴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그래서 상단에 이제 홀 오브 쉐임, 그 수치의 전당 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웹이나 이제 앱 같은 걸 쓰면서 사용자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속이거나 기만하는 의도가 이제 발견이 되면 이제 사용자들이 여기다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 브리그널이 그거를 가지고서 12개의 유형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그 12개의 유형이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구독 해지할 때 막 해지 못하게 하려고 막 빙빙 꼬아놓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 거죠. 이제 그 12개, 13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콜린 그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이제 재분류를 했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 다크 패턴으로 UX 조사가 이게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랩에 있는 연구자가 이 유형들을 실험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서비스들이, 그 음악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악명이 높아요. 해지 못하게 하려고 막 이상한 장치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목을 해가지고 음악 서비스 해지를 가지고 요 위에 있는 5가지 유형으로 이제 실험물을 제작을 해보았고요.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 그 과업 수행은 어떻게 하는지, 또 사용자 경험이 어땠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뭐 당연히 이제 5가지 유형이 모두 사용자 기만하는 디자인이니까 다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얘네들 가운데서도 이제 차이가 좀 있다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그 어쨌거나 이제 길을 막 꼬아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을 꼬아 넣었더라도 해지를 이제 그래도 성공을 하면 그거는 사실 좀 괜찮다고 나오고요. 진짜 최악은 해지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앱 내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앱 외부로 나가야지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유형으로 또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사이트에 다시 접속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막 평일 일과 시간에 전화를 해야지 막 해지가 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경로가 짧더라도 사용자의 감정적 경험이나 재구매 의도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당장의 이익을 생각해서 사용자들한테 이런 악의적이고 굉장히 불편을 주는데, 디자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지양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연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개해드릴 연구인데요. 또 인공지능 관련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연구인데 좀 연구 결과가 흥미로워서 인공지능 미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창작물들을 이렇게 소개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이게 글도 쓰고, 인공지능이 작곡도 하고, 인공지능이 미술 작품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인공지능 미술 작품 제작하는 그 유명한 그 딥드림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베스트로 이제 선정된 그 작품들이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술 전문가들을 저희가 이제 좀 섭외를 해서 우수 작품,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이제 보여지는 10개를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선정된 이제 작품들 10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호감도, 감정이입도, 작품 의도,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물었는데요. 이 실험 참여자들을 둘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그냥 보여줬고요. 다른 그룹은 이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제 보여준 거죠. 인지 그룹, 비인지 그룹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요. 우측 하단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작품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지 알고
모르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지 모르는 비인지 그룹이 작품에 대해서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한 거예요. 모든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좀 이제 그 대답을 좀 들어보니까 이 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화살표 지금 쳐져 있는 곳을 좀 보시면 작품이 주는 인상이 어땠냐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지 아는 그룹에서는 이게 계산된 그림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반면 모르는 사람은 이걸 똑같은 그림인데 개성이 뚜렷해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인공지능 그림인지 아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리는 느끼는 아름다움이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반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2번 작품에서는 슬픔이 느껴졌고 6번에서는 불안함, 7번에서는 두려움, 8번에서는 공허함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상당히 이제 대조적인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 전문가들한테도 이제 물어보니 그 인공지능이 그렸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니까 굉장히 놀라움을 표하면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 거를 알고 보니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제 창작 활동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 수 있는 실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구실은 제가 이제 뒤에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에 관심 있고 여러 분야에 관심 있는데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의 그 기술 그 능력이 필요한가요? 그게 이제 조금 제 아쉬운 미로 남아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디자인과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로 위주로 되어 있고 근데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현까지 해야지 완성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봐야지 실질적으로 더 확실하게 사용자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거를 노출시켜보고 사용시켜보고 장기간의 어떤 경험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프로토타입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같이 연구를 하면 굉장히 좀 연구의 힘을 좀 더 실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 부족한 그러면 부분에 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뭐 파이썬, 뭐 CSS, 자바, 네, 그렇죠. 리액트, 파이썬하고 이제 웹 프로그래밍 웹 정도. 프로그래밍. 네, 앱까지는 안 해도 되고 네. 프로토타이핑인데 이제 조금 깊은 단계 워킹 프로토타입이 가능한 정도죠. 그 윤정 선생님 연구실은 이제 그 또 논문도 열심히 이제 활발하게 그 투고하고 이제 게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그 논문을 쓰도록 하는 훈련도 열심히 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만 하면 안 된다. 대학원생은 논문을 써야 한다. 아, 라는 점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새로운 좀 디자인 연구자들의 그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테크니컬한 그 스킬도 좀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과정을 계속 정리해가지고 논문으로 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그 디자인 연구에도 굉장히 보편적인 그 요구사항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디자인만 계속 하다 보면 약간 그런 논리적인 거에서 조금 약간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이 논문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논리성을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음. 하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랩에서 원하는 지원자의 인재상 중에 이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상당히 이제 공감이 됐는데요.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손에 잡히게 나 정도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라고 가서 말씀드릴 수 있나? 뭐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디자인만 했으면 진짜 디자인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제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계속 해온 사람들이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관심이 있으면 사람이 되게 이렇게 이게 디자인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에서 좀 집요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디자이너의 소명이고 나의 소명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 집요하게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어느 높은 단계로까지 조금 끌고 가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저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심리학 책 뭐 몇 개 읽었다거나 뭐 나 친구도 많다거나 뭐 어디 가서 내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자료 없이 저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러면 좀 유리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 그냥 얘기를 좀 해보면 아, 네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뭐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엿볼 수는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다 가다가 윤재영 선생님은 엄청나게 많이 뵀는데 이렇게 이제 또 자세한 설명 듣기는 또 이제 오늘 처음인 것 같고 윤재영 선생님 논문으로 낸 것 중에 몇 개는 제가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시는구나 알았는데 이렇게 맥락 속에서 이제 파악하니까 되게 좋네요. 네. 뭐 이성치 선생님 뭐 추가로 하실 얘기는? 아니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시각 디자인 베이스로 해서 HCI로 이제 그 공부를 뭐랄까 이렇게 디자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HCI가 뭐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뭐 좀 더 공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건데 그 디자인 쪽에서 그동안 이제 그 디자인만 전공해서 HCI 분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그냥 디자인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HCI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디자인 백그라운드였지만 아카데믹 백그라운드가 HCI로 가서 HCI 하는 분들이라 이제 작업하는 경향이라든지 연구도 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도 좀 이렇게 굉장히 정통의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고요. 앞으로 많은 그 좋은 학생들이 가서 굉장히 내실 있는 랩이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연구 토픽도 그렇고 방법들도 그렇고 시대 상황이라든지 뭐 변화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별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